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나 교과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표현과 확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만능이 작품이 처음에 나오네요. 하트필트하고 우선 레이오그램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레이오그램. 그래서 레이오그램 자체가 그 사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진의 직접 강강을 해서 그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초현실적인 표현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하트필드는 요게 이제 그 말을 집어삼킨 히틀러, 요렇게 그 뭐랄까요, 엑스레이를 찍은 듯이 표현을 했는데,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질적인 사진을 이어붙여 제국주의의 그 비판한 작품, 포토몽타주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사상이나 어떤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진과 미술이 나와 있는데, 사진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과 시각 효과를 활용해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그 미술의 재료이자 기법을 로 이제 성장했는데, 특히 이제 만레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포토그램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하트필트도 역시나 포토몽타주와 같은 기법으로 활용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실제 대상이 똑같이 재현하면서도 현실 존재하지 않는 사항을 표현해서 시각적 충격을 주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런 매체적 특성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인상파가 이제는 그 사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회화의 이제 본질적인 측면, 결국은 이제 대상에 대한 조형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진에 대한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제 회화성이라는 거, 이제 회화에서는 나름대로 이제는 회화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사진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사진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진을 현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약간 작품성을 띄고 싶었던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트릭을 쓰기 시작을 하죠. 사진 자체에 트릭을 쓰는데, 이제 그 트릭 쓰는 그 자체는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래 가진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레이오그램이라든가 포토몽타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하면서 의미 전달의 목적, 그러니까 사진은 의미 전달의 목적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백남준 작품은 항상 우리가 이제는 나오면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히퍼옵틱이라 해가지고 여러 대 텔레비전으로 만든 로봇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정보화의 그 산업사회의 빠른 속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제 빠르다 보니까 그런 의미인데요. 각기 다른 시각 이미지를 전달하는 여러 대 텔레비전, 그러니까 요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표현해 그런 속도를 표현하고 있다. 뭐 내내 이제 그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올라가 나오는데, 자, 이제 비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죠. 보이지 않는 오중주. 이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비디오, 영상 매체를 이제 투사해가지고 그걸 이제는 스크린으로 확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원론적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문제로 제시하긴 했는데, 뭔가 관점이 명확해지면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주제거든요. 대부분 그 주제적인 요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탄생, 그 다음에 죽음, 어떤 반대적인 어떤 극한으로 이원론적 요소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느리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가끔 가다가 보면 슬로모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초고속 화면을 통해서 관람자의 영상 속의 이 인물의 미세한 표정과 동작 변화를 포착할 수가 있죠. 그 관람자들은. 그래서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의 미세한 표정과 동작은 물론 그러한 변화가 가끔 나타나게끔 하는 내면의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까지도 포착하는 영상작품인데, 그것은 사람들로 빠르게 지나가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관람자로 하여금 경건함과 경이로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삶과 죽음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경건함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올라는 비디오라는 사실적이고 물질적인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추상적이면서 정신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 밑에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올라가 죽음과 탄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불, 물, 이것도 이원론적 극단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원소로부터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 육체들을 느린 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비올라 작품들, 자, 비올라는 인간의 이 정도로 교과서에서 디테일하게
제시를 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런은 인간의 삶과 죽음, 영적 초월, 순간과 그래서 이원론적 주제라고 보시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영혼에 관한 주제를 주로 대형 스크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비감을 주기 위한 아무래도 뭐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어떤 감동을 얻기 위한 방식이니까. 그래서 투사를 한 영상으로 하고요. 관람객들은 영상 작품을 감상하면서 영상 속에 극단적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과 현재 현실 속의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팀랩 월드. 그래서 입체적인 빛의 공간에서 관람자의 그 새 입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아트입니다. 자, 크리스털 유니버스라는 제목의 이 작품 말 그대로 빛의 입자들을 통해서 우주 공간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관람자가 직접 공간 속으로 침투해서 디지털로 제어되는 빛의 입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랙티브인데 관람자는 입체적인 빛의 공간 안에 걸어다니죠. 여기 보면 이제 걸어다니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고 혹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크리스탈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선택하기도 하죠. 이러한 동작들이 빛 입자에 영향을 미쳐서 공간 안의 환경을 변화시켜준다. 그리고 감상자의 움직임과 선택한 요소에 의해서 크리스탈 유니버스가 시각각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되게 환상적으로는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밤의 카페 반고우를 만나다. 이거 좀 이게 좀 뭔가 좀 어색하죠? 이거 뭔가 했더니 밤의 카페를 소재로 해서 관람자가 그림에 들어가 가상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네요.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관람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는 상상에서 비롯된 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여기서 무슨 가상현실 프로그램입니다. 반고우의 회화작품 밤의 카페를 가상현실로 구현을 해가지고 관람자가 직접 카페 내부를 둘러보고 반고우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고우의 작품에 발견할 수 있는 세계 터치 등의 조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요. 반고우의 다른 작품에 발견할 수 있는 소품 적절히 배치해서 볼거리를 제시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그 다음에 스텔라 작가 자신의 모습을 화면에, 여기 보면 화면에 나타내죠. 모습을 화면에 나타내어 다른 공간에 있는 관람자와 소통을 하는데 작가의 대형 아바타가 무슨 아바타를 사용하나 보네요. 화면에 등장해서 관람자 실시간 소통을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는 아니지만 소통은 아니네요. 그러네요. 소통은 아니네요.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네요.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몰랐는데 제가 빨리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내가 실시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시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그게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이 노트북 컴퓨터로 하면 된다대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찍는 게 하기야 뭐 이 시간에 딱 맞춰서 본방사수 하듯이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뭐 약간 소통도 있고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다 보면 이 소통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댓글 같은, 이게 글 계속 아마 보니까 옆에 글도 올라오고 그러던데, 그걸 계속 보고 하면 진도가 좀 느리겠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유튜브에 올리면 뭔가 좀 답답한 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현장감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형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눈대요. 주로 관람자가 질문을 하면 작가의 아바타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실시간으로 대답을 하죠. 또 이 작가는 아바타는 시를 암송하거나 음악과 같은 소리를 만들기도 한데요. 그래서 관람자가 소통에 계속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람자 상호 소통이 계속될수록 아바타는 점차 많은 상식을 갖게 되며 지능이 또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면 의미를 계속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지능이 높아진다, 뭐 똑똑해진다, 이런 개념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질문을 좋아하는데 물론 질문 받으면 막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질문을 좀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수분들 같은 건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른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성장하는 느낌이 아니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더 찾아보고 해서 수업을 더 활용을 해요. 잘못하면 저한테 이게 갇혀 있게 되거든요. 제가 수업한 거를 제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 반드시 틀렸다고 빨리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틀릴 수 있죠. 당연히 틀릴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건 그거는 야 쓸데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다면 내가 한번 찾아보고 그걸 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찾아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마냥 그냥 예를 들어서 주변에 선생님 좋아요 하면서 선생님 이야기 다 맞아요라고 많이 한다.
아마 제 안에 이렇게 갇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한 말이 다 맞다라고 제 자신이 그걸 믿어버려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발전은 없고 하던 수업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1년, 2년, 3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본인은 맞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 다른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버턴이라는 작가인데요. 션더십. 그래서 점성 있는 소재로 인형을 만든 뒤에 그 인형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촬영한 작품인데요. 허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게 애니메이션 요거 많이 한 것 같아서 뺐었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있네. 그래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죠. 예.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특수 점토를 빚어서 만든 캐릭터를 조금씩 촬영하면서 한 프레임씩 그 스톱모션으로 찍은 거죠. 오슬로는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림자 애니메이션. 자, 이 그림이 특이하죠. 스텔라입니다. 자, 출출물, 석판화, 애칭, 에코틴트, 스크린 인쇄,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났네요. 이 작품을 이어붙여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한 것이죠. 스텔라는 1960년대 미니멀리즘 회화의 대표적 작가로 변형 캠퍼스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평면성과 물질의 본연의 상태, 아 이거 좋은 말이네. 완전한 평면성과 물질의 본연의 상태. 근데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평면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평면성? 평면성. 요거는 약간 짧네요. 그죠? 예, 뭐가 짧냐면, 자, 여기의 평면성은요, 여기서 평면성은 우선은 그린버그의 평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텔라는 변형 캠퍼스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변형 캠퍼스는 우선 이걸 가지고 이제 미니멀로 들어가려는 거죠. 하드 엣지에서 이제 미니멀로 난 들어갈 거야 하고 미니멀로 했는데, 근데 이 미니멀의 대표 주자인 저드라는 사람이 미니멀의 대표적인 작가죠. 근데 이 저드가 야 너는 안 돼. 너는 회화기 때문에 안 돼. 원래 미니멀은 회화보다 더 완벽하게 자기 완결성을 추구하는 입방체를 제기하죠. 비개성적인 입방체. 그리고 이거 회화보다 더 완전한 그 본질을 추구한 거야 라고 이제는 추구를 하는데, 회화가 왜 안 되냐는 거지. 회화가 왜 안 되니? 그랬더니 회화는 아무리 평면적이라 하더라도 이 사각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각틀에 이제 회화를 그려도 이 사각틀 안에서는 관계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성이 존재한다면 뭐야? 대상과 대상의 관계성은 이야기가 되죠.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돼? 되고 상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회화는 평면성이 완전하지가 못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방체를 제시해야 된다. 전혀 무관계성인 입방체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미니멀은 입방체를 제시합니다. 근데 변형 캠퍼스를, 그래서 그럼 나는 변형 캠퍼스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변형 캠퍼스를 가지고 미니멀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사각틀이 없어지고 내용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면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각틀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사각틀이 없애버리니까, 이 사각틀을 없애버리니까 요거만 남는 거야. 근데 요게 평면성일까요? 평면성은 이미 변형 캠퍼스 이전에 그린버그가 추구하는 생면회화라든가 그 액션 페인팅에서 제시됐던 어떤 추상회화의 평면성을 얘기하는데, 얘는 사각틀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얘는 그거조차도 없애고 사각틀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사실은 평면성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변형 캠퍼스로 해서 미니멀 들어갔을 때 오브제화 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결국 물질화, 물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니멀이 이걸 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미니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게 여기 요 말이, 그러니까 요게 잘못 이해하면 계속 평면성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이 평면성은 여기서부터 얘기하자. 미니멀에서 평면성 얘기 나온 거 봤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변형 캠퍼스는 평면성보다는 오브제, 그러니까 무관계성을 추구하기 위한 극한으로 오브제화가 돼버린 겁니다. 석판화, 메조틴트, 애칭, 에코틴트 등에 이르는 판화 기법을 다양한 그 색과 형태를 도입을 했고, 특히 각 판화 작품들을 이어붙인 복합 판화 좋네요. 이거 자, 이거 좋아요. 그래서 입체감을 나타내는데 이거 좋네. 야, 요거 내가 이거 필톡스에서 캡처해놓고서 요거 기억나는데 요거 문제로 내려고. 근데 이런 건 문제 내려면 요걸 적어줘야 돼. 재료 요거 이게 뭘로 했는지. 그래서 중요한 건 입체감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평면과 입체 회화의 판화, 그리고 조각이 융합. 와, 좋다. 이런 거. 요거 볼까요? 변형 캠퍼스. 벗어나 다양한 모양의 형태를 갖춘 캠퍼스를 말하죠. 그 이유. 근데 여기서 지금 잡다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각을 벗어나 다양한 모양 캠퍼스를 말한대요.
그럼 이유가 중요하지. 왜 그렇게 했냐. 우리는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잖아. 이거 왜 그렇게 했냐. 병행 캠퍼스를 왜 했냐. 아까 얘기했어요. 무관계성 때문에 그래. 그쵸? 무관계성 때문에. 자, 봐봐. 변형 캠퍼스를 했어요. 변형 캠퍼스 했는데 그냥 평면화 쓰고, 평면화 됐다 하고, 막 미니멀 갔다 하고, 그래. 얘는 그 스텔라는 미니멀에서, 유일하게 회화적인 작품을 했다. 이렇게 끝.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궁금하단 말이야. 이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렇게 안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해? 그러니까 변형 캠퍼스를 왜 했느냐? 회화의 평면화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그잖아. 스텔라는 주로 캠퍼스 안에 그려진 그림의 형태와 캠퍼스의 형태를 동일하게 했어요. 왜? 오브제화 때문에. 그래서 캠퍼스 형태가 그림 형태에 종속되게 했다. 참 말만 어렵게. 자, 봐봐. 캠퍼스 형태가 그림 형태에 종속되게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요소의 캠퍼스 안에 원래 그 캠퍼스의 형태, 그러니까 캠퍼스가 원래 그 형태가 캠퍼스에 종속되잖아. 그 캠퍼스 안에 그려지잖아. 근데 그 캠퍼스가 결국 형태 속에 종속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관계성이란 얘기야. 그 결과 회화는 캠퍼스 틀로부터 해방되고 캠퍼스의 형태가 그림의 형태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화면 속의 그림은 무언가 재현하는 환영의 이미지라기보다.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 환영의 이미지. 환영의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무관계성이야. 환영의 이미지가 있으면 관계성이 돼버리는 거야. 대상과 대상의 관계성.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의미가 전달되잖아. 원래 그림은 의미가 전달되면 안 돼. 모더니즘 회화는요. 그죠? 하나의 독립된, 여기 나오네.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로 나온대잖아. 이게 벌써 나온 게 평면화를 얘기하면 안 돼. 그 물질의 본연이 되어 자율성을 획득했다. 뭐에 대한 자율성이 획득됐대요? 뭐에 대한 자율성이야?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인데 물질의 본연이 되어서 자율성을 획득. 어디에서 자율성을? 어디에서? 관계적, 상징적 의미에서 자율성을 획득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 컨반 페인팅은 뭐죠? 추상적인 붓질이 칠해진 캠퍼스 위에 몽통의 타이어를 끼워서 염소 박제가 놓여 있는 것은 이처럼 회화와 무관한 사물이라도 회화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작가의 주장을 보여주는데, 라우시안버그는 매우 정제되고 단아한 생면추상 미술에 대한 반동입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변화 혹은 정제되지 않은 과감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그 방정식을 썼대요. 그래서 컴바인 페인팅은 미술과 관계없는 오브제를 제시해서 부조리한 충동을 이끌어낸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았고, 또 수많은 사물을 모아 어셈블리지, 그래서 아셈블라주의 형식을 줬다는 거죠. 컴바인 페인팅은 무엇이냐? 2차원 종이 첨과 같은 물건에 3차원의 다양한 일상용품을 올려놨죠. 그래서 회화에 도입해서 표현한 기법을 얘기하는데,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사물을 평면에 끌어들여서 결합함으로써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이게 되게 뭐 식상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내가 좀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갑자기 안 나. 이게 뭐 문제를 한번 낸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호크니가 이런 회화 무대 디자인을 하는데요. 조명 효과를 활용해가지고 회화 작품에 나타난 공간감을 무대 위에 표현했대요. 호크니는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도로를 따라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풍경화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굽이치는 도로를 따라가면 작가가 직접 보고 느낀 풍경들이 펼쳐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화면은 전통적인 원근법의 원리에서 벗어났죠. 당연히 이 사람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평면화되었고요. 과감한 구도와 선명한 색채들로 보다 주관적인 풍경화를 그렸대요. 그 다음에 하우즈하고 아기. 이게 악이야. 이게 악이. 막 여기다 입체적인 데다 막 그림을 그려놨네요. 좋아요. 자, 영국이고요. 자, 석고 합판입니다. 우선 중요한 건 재료죠. 석고 합판등의 재료를 입체 조각을 만든 뒤에 그 위에다가 흑연, 목탄 등을 드로잉을 그렸어요. 그렇죠. 실제로 봐도 그렇죠. 이게 석고입니다. 석고 합판이고, 여기다 이제 드로잉을 여기다 이제 표현을 했네요. 여기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강한 힘과 동시에 얇고 약한 느낌의 동시에 전달. 이것도 이제는 뭐 강과 약, 이분법적 요소가 좀 들어가네요.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완성 모습보다는 제작 과정과 그 흔적이 강조된 형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작 과정 요거 체크해 놓읍시다. 이게 이제 이거 뭐 그렇게 뭐 과정이 뭐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한데, 그 강조한다고 하니까 2차원의 드로잉과 3차원 조각이 결합되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요거 체크합시다. 2차원의 드로잉과 3차원의 조각이 결합됐다. 그죠? 우리나라 작가도 이런 작품을 하는 거 있는데, 자, 올리베이라. 폰코는 그냥 스티로폼 종류죠. 그래서, 폰코로 만든 가벼운 조각은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네. 삼각형 기본으로. 한 다면체에 가까운데, 이런 다면체 조각의 각 면에다가, 각 면마다 형태와 같은 모양의 사진을 오려 붙이죠. 그래서 사진 조각이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 사진 조각. 이 조각 작품 표면은 마치 컴퓨터 픽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사진임에도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추상적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조각의 한 표면에 부착된 사진들의 영향으로 밋밋하고 평초로 인식되는데, 그 입체화 평면이 가진 특성을 뒤흔드는 작품의 특성이다. 도미에는 이런 작가의 그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이자 판화가였던 도미에는 소설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신문의 시사 만화를 그리는 사파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의 작품 훗날 일러스트레이션과 만화에 영향을 줬대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풍자나 이런 건데, 이건 뭐 당시의 사회성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것만 보면 되고. 박수구는 이거 제가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제 식민지 하에를 주로 배경을 쓰는데 6.25 전쟁 당시가 좀 커요. 그래서 6.25 전쟁 당시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 호객 행위를 하던 소설가 박완서가 미군의 초상화를 식구들의 생기를 잇던 박수훈과 추억과 복잡 미묘한 감정을 떠올리며 훗날 쓴 자선적 소설이 이제 남옥이죠. 그래서 남옥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죠. 박완서는 이 소설을 통해 박수근의 작품 나무와 두 여인에 등장하는 남옥을 떠올리면서, 남옥이란 현재 헐벗은 채로 꿋꿋이 서 있지만 멀지 않아 또 다른 삶의 전환을 꿈꾸는 상징과도 같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표면 화강암 질감과도 같은 맞대로와 흐리고 불분명한 형태, 50년대 당시 전선으로 나간 남성들을 대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들의 삶. 그러니까 아무래도 6.25 전쟁이 이제 배경이 되겠죠. 이게 이제 맞대로 표현이나 이런 거 제가 문제로 냈죠. 자, 무니스. 자, 신들을 기만죄로 영원한 벌을 받는 그리스 신화 속의 그 시스포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래요. 이게 뭐 잘 못 알아보겠지만 어쨌든 그걸 표현한 거라네. 쓰레기를 재료로 사용했어요. 다양한 잡동순이와 고물, 재활용품이 넘쳐난 넓은 공간에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을 나타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주제적인 면은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재료나 물질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비롯된 제작 방법이고요. 작가가 이러한 작품을 제작할 때 지역 쓰레기장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과 함께 협업 작업을 한 겁니다. 그 폐지 줍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물 줍고 다니는 분들하고 협업 작품이에요. 그리고 예술은 특정 계층,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접근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작품이죠. 실제로 보니까 뭐 조금 자세히 보니까 또 그럴싸하게 보이네요. 또 그럴싸하게 보여. 예전에 이거 문제 냈는데 올해는 안 냈던 것 같아요. 카츠, 형광 유전자. 살아있는 토끼 DNA에 녹색 형광 유전자를 이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 살아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게 컸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전자 변형을 한 거죠. 이식을 해서 만든 작품으로 자외선 불빛 아래에 형광색 빛을 내는데, 작가는 이 인간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생명체는 결코 끔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고,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왜 받아들여? 이 토끼가 이러면은 맨날 잡혀먹죠. 밤에 이게 숨어있는데 얘가 형광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잘 보일 거 아니야. 자, 이것을 흔히 우리가 바이오아트라고 합니다.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되게 강조했었던 거긴 하거든요. 이게 좀 많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찬반론을 따지기도 합니다. 자, 바이오아트란 생명 그 자체로서의 미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물을 이용하는 미술. 그래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이오아트는 박테리아, 세포 분자, DNA 혹은 유전자 생물체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명공학 기술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대요. 각종 생명공학 기술 또는 유전자 변형 시대의 풍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주제로 회화, 사진,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다양하게 접근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 볼게요. 바이오아트는 다른 영역과 융합을 통해서 예술의 범주를 확대하려는 미술인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조작, 변형, 복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갖고 있다. 이게 뭐 이게 제일 문제. 이 허스트 작품도 그렇죠. 자, 정진 상어의 모습, 이게 사실은 정지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터 돌아가지고 이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람자에게 죽음과 공포, 이 사람도 주제가 이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공포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고요. 화학물질인 포말데히드의 용액을 사용해가지고 상어 사체가 부패하지 않고 물속에 떠있는 생생한 광경을 연출했대요. 여기 보시면, 자, 숭고함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긍정적인 어조의 비평까지 다양한데, 지속적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원을 작가인데, 수레와 풍선들, 다양한 음식 재료를 활용했어요. 다양한 음식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풍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진을 촬영합니다. 요 방식에. 각가지 음식 재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풍경을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원의 이런 작품은 식품을 비롯한 여러 기업 광고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만들기 전 우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요. 그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핀과 접착제를 통해 가지고 풍경을 제작하고요. 완성되면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고정하고요. 이런 식의 제작 과정이죠. 그죠? 자, 스포엘이 음식을 그대로 누블레알리즘 그대로 제시하죠. 타를로 피해주. 그냥 말하면 잘 못 알아요. 타를로 피해주.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가 실제 음식물을 먹고 남은 그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릇들을 나열해 놨잖아요. 그걸 그대로 제시한 걸 타를로 피해주라고 합니다. 됐죠? 이것도 시험 문제네. 식사가 끝난 뒤 식탁에 식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게 타를로 피해줍니다. 일상과 예술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일상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굳이 이런 거를 제시하나. 저도 방금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좋은가요? 그거는 아직 구입은 안 해봤는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을 경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식구가 없는 경우는 뭐 그릇이 많이 안 나오니까 굳이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기계는요, 가전기구는 음식물 처리기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나중이라도 꼭 사. 기계,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 뭐, 순살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닭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싹. 저는 이게 그 음식물 처리기가 이제는 그 싱크대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약간 불안해가지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건조돼가지고 이렇게 파쇄시키는 그런 방식 종류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또 사진을 뿅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정말 좋아요. 바삭바삭하게 다. 닭뼈가 된다고 말 다 하지. 근데 뭐 돼지뼈, 족발뼈는 안 돼요. 그거는 그게 갈릴 정도면은 엄청난 거지. 그거는 때리면 사람도 잘못하면 이렇게 훅 가. 그거는. 근데 이제 소뼈, 돼지뼈 안 되고요. 닭뼈, 조개 껍데기도 좀 돼요. 좀 되고 나머지 이제 음식물 이렇게 딱 넣어놨다가 싹 하면 바삭바삭하게 돼. 너무 기분 좋아. 그러니까 치킨 먹고도 막 뼈 이거 어떡하지 뭐 이게 아니야. 그냥 딱 거기다 넣으면 끝. 정말 추천하고. 그게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 스타일러 그 있잖아요. 그 옷 이렇게 스팀으로 이렇게 하는 거. 스타일러는 이게 정장 많이 입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장 별로 안 입으니까 이게 살이 찌고 나서 정장을 잘 안 입게 되는 게, 왜냐면 집에 있는 정장이 꽤 많은데 지금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으니까 못 입고 그냥 이렇게 박스티 같은 거 입고 계속 못 입을 것 같아. 그거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제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도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eat art, 먹는 미술. 그래서 예술과 일상생활, 특히 먹는 행위 사이의 공통점, 유사성을 표현해가지고 예술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걸 주장을 펼칩니다. 작가가 직접 식사를 준비한 뒤 사람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식탁을 그대로 벽에 붙인 것이죠. 누블레알리즘입니다. 이게 일상을 보여주는 면에서 누블레알리즘이다. 되게 이상할 것 같죠, 이거. 뭐 좀 이상할 것 같아,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얼굴인데 막 그게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킨스, 신체와 기계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혼합해서 만든 작품인데, 작가 자신의 얼굴 사진에 눈, 코, 귀 부분을 자른 뒤에, 진짜 자른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자른 뒤에 그 부분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표정이, 되게.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미술 작품의 비평 방법. 이거는 재단 비평, 맥락 비평 나오고요. 그 의도주의 비평, 인상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 스톨리치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회화의 미술작품 비평 방법, 기운생동, 골법, 용필 뭐 이걸 가지고 보는 거고. 작품 전시 기획 단계,
전시 기획 회의하고 전시 작품 선정하고 작품 설명서 홍보물 만들고 그 다음에 관람자에게 작품 설명하고 전시장 작품 이렇게구나. 작품 설명 홍보물 만들고 이상하다 했어. 여기서 모의 전시 공간을 연출해보고 그 다음에 전시장 작품 배치하고 설명하고. 자, 포트폴리오 내용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발상을 위한 메모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품을 제작을 위한 수집한 자료, 아이디어 스케치, 뭐 제작 과정, 뭐 완성 작품 사진, 예, 작품을 평가한 내용 등이 포트폴리오에 수록되죠. 시험을 목적으로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양력과 수상 경력 이런 게 들어가고요. 포트폴리오 역할, 작품의 변화 과정을 돌아볼 수 있대요. 그리고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점검하고요. 자신이 주로 관심 가졌던 주제, 작품 형식 변화,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 등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 앞으로 중요한 거는 작품 계획이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형식, 작품의 특성과 포트폴리오 용도에 따라 책이나 앨범 형식, 바인더 형식, 상자 형식,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가 있고요. 제작 시 유의점,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통일된 형식이 유지되어야 된다. 형식은 통일되게. 작업물과 작품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작품 수를 결정할 때에도 각 작품의 표현 매체와 재료 기법, 효과는 물론 주제 등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춘다. 어떤 게 특정 부분이 많아서는 안 되죠. 일정하는 게 좋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종류에 따른 내용 구성. 자, 퍼스널 포트폴리오, 작품 제작 활동이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포트폴리오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포트폴리오는 주로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면접용 포트폴리오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이렇게 잘렸냐. 다큐멘터리 포트폴리오는 개별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나 작품 제작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포트폴리오고요. 바인더북 형식,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편리한 형식인데 작품만을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인더북 형식입니다. 낱장 형식, 사진 작품이나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엔 적합하다. 많은 양의 작품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적합하고 보관 케이스를 제작하면 보다 편리하다. 책 형식, 간단한 작품 자료만 묶어서 놓은 형태인데 제본이 이루어진 세 개 형태 모두 포함되죠. 표지화 내지 용지 선택의 여부에 따라 다양한 컨셉트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가 있고, 멀티미디어 형식은 CD나 웹 형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요즘 또 대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 요거 촬영 시간은 뭐 편집하면 한 38, 7, 8 정도 되겠네요. 지금 한 45분 찍었으니까. 그리고 요거 끝나고 또 이제 오늘 튀어 나왔으니까 그거 잠깐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